세계 질서가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질서 대전환의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정치 군사적, 또 하나는 경제적입니다. 사회 경제적. 세계 질서 전환의 정치 군사적 전환에서 가장 큰 거는 세계 반제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반제 진영 또는 반패권 진영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미국 및 그 추종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면서 북중러 중심의 반미 비미 진영과 미국 및 그 추종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거를 중미 간의 패권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커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패권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패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양상은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다극화로 바꾸는 다극 질서로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 전반의 전면적인 총체적 지결인데요. 미국은 이거를 단독 패권은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양극 질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극 질서, 과거 냉전 시기처럼 냉전 시기처럼 양극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극 질서를 거부하고 양극 질서를 만들어서 동맹을 결집하고 그 동맹 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 그래서 다극화냐 양극화냐 이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현상을 지난 2019년부터 100년 만에 대변했기라고 얘기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300년 만에 서방 지배 종식 기다리겠습니다. 300년 전이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대로 서방이 세계를 지배해왔는데요. 이제 그것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지난번 부시의 푸들 토니 블레어, 이 부시의 푸들이었죠. 이라크 전쟁할 때 하도 영국이 못되게 해서 그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패권이 끝났다라고 지난 7월 1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이 지배하는 세계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계적 변곡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초강대국주의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결을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또는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로 바라보는 것이라든지 또 선악 대결, 미국은 선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악이라는 이런 선악 대결을 바라보는 그런 냉전적 시각은 모두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다극화 세계 질서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그 성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세계화는 끝났다. 중러가 이겼다라고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통일시대에 다 실려 있으니까요.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타임즈 들어보시나요? 네, 통일타임즈 꼭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미국과 이 북중러 간의 이런 미국 진영과 북중러 반제 진영과의 대결만이 아니라 미국 지배 세력 내부의 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권 전체 내부의 또 분열이 아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 바이든과 트럼프 진영. 바이든은 누구를 대변하죠? 군산복합체를 대변합니다. 지금의 바이든은. 트럼프는 거기에 배제된 산업자본 내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들이 겹치기도 하면서도 대결하는데 지금 아주 격렬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미국의 유고슬라비아화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이 미국 유고슬라비아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죠. 쪼개진다는 얘기죠. 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전이 일어난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게 7개 나라 쪼개졌거든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이런 식으로 7개 나라 쪼개졌은 것처럼 헤르체고비나 이렇게 보스니아 이렇게 한 것처럼 유고슬라비아화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쪼개진다는 얘기. 그 정도의 내전이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바이든을 지지했던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주류 언론치고 바이든 지지하지 않는 언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 지지하는 애들이 내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올해 5월 31일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도 미국은 내전을 향하는가 라고 언제 이 격렬한 대결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바이든 때문에 자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에너지 자립 국가였는데 이제 지금은 에너지를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국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나토입니다. 그죠? 나토가 마찬가지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분열을 해서요. 세르비아, 튀르키,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인도 등이 다 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내부는 이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서 정권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이 3개 나라들은 이미 총리가 사임하는 이런 형상까지 지금 벌어져. 불과 푸틴 대통령이 말한 지 보름 만에, 한 20여일 만에 지금 3개 나라의 총리가 쫓겨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치 군사적 양상이고요. 두 번째 큰 흐름은 사회 경제적인 양상입니다. 바로 요즘에 한참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많은 코로나19. 코로나19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릴 말씀 기회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 공급망 혼란, 그죠? 인플레이션 약화, 중간층의 몰락, 그리고 미중이 분리되면서 산업구조 전반이 다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치포동맹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거죠. 이런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매개로 해서 이런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주 급진적인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급진적인 아젠다를 채택하면서 급진적 산업구조 재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축산업, 2035년까지 한국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중단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네덜란드는 아예 시범 지역으로 시범 국가를 선정했던 모양이에요. 그 기후위기. 그래가지고 가축들이 질소를 방귀나 저걸로 호흡으로 질소를 내뿜는다고 가축이 30%를 줄인다는 거예요. 메탄을 내뿜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뿜는다고 그래서 30%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로 가축 대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빌 게이츠 놈이 거기다가 인조고기 공장을 차린 거예요. 네덜란드에다. 그 인조고기 대형 유통점을 또 채웠어요. 농민들이 이번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아주 급진적인 축산업, 농업, 에너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뭡니까? 4차 산업은 무인화 자동화입니다. 무인화 자동화죠. 무인 점포, 무인 자동차, 이 무인화 자동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구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감시망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 사회의 경제 구조를 바꾸자, 리셋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리셋해야 된다. 리셋을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The Great Reset입니다. 2021년 소위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주제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The Great Reset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그레이트 리셋의 핵심 포스터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네? 무소유의 행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행복. 법정 스님의 후예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람들 아무 소유가 없고, 그래서 렌트사회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통일타임즈에서 작년에 번역해서 수만 명이 봤어요. 그 글을 아무튼 꼭 한번 보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것만 갖고 2-3시간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이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어떤 애들이 모여 있습니까? 초부자들만 모여 있어요. 슈퍼리치들. 세계 대부자들, 대자본가들이 모여 있고요. 세계 서구의 집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얘들이 노동자를 위하겠습니까? 얘들이 민중을 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얘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게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한계에 봉착하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면 욕을 먹을 테니까 대중들이 어쩔 수 없는 동의를 만들어내면서 바꾸려고 해요. 그것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후위기, 코로나,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다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회경제 질서의 변화를 현재 정치, 군사적 변화와 더불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이 교차되면서 거대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 기간을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신냉정 전략과 중러의 다극화 전략입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은 현재 한마디로 양극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양극 체제. 신냉전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정치 군사적 대결 전략과 경제적 분리 전략입니다.
정치 군사 대결 전략은 다 아시겠지만 대북중로 대결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경제적 분리 전략은 독자 공급망 경제 블록화 전략입니다. 공급망 블록화 전략. 독자적으로 치포 동맹이니 IPEF니 하는 건 다 이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미중이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미중이 분리하겠다. 한마디로 세계화 체제를 끝나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화 체제의 핵심이 뭡니까? 중국이 제조, 미국이 금융입니다. 돈을 미국이 대고 제조력은 중국이 해서 싼 물건을 미국이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비교 우위론이 설치됐던 거죠. 한국도 그 비교 우위론에 이겨서 농업이 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예 분리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중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화 시스템은 깨지는 겁니다. 그 세계화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핵전략 자산을 동원하고 공급망 독자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나토, 한미일, 오커스, IPF, PBP. PBP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비공개 회담입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뭐였더라? 뭐였죠? 청태평양. 그렇지. 파트너십 오브 블루 퍼시픽. 청태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4개국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PBP. 이런 걸 통해서 플랜 B라는 것을 가동시켰다는 겁니다. 플랜 B.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단독 패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문명화된 서구와 미개한 나머지로 세계를 양분하는 양극 체제로 나가겠다. 이게 파디라마라는 유럽 재건 개발은행 고문이 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 관련된 기사가 마찬가지로 저희 통일타임즈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세계의 전선을 통해서 신냉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동북아 그리고 차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이걸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이쪽에 있는 이 나토가 자신의 방어선을 남중국해로 확장해서 소위 아시아판 나토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주로 영국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영국, 호주, 그다음에 독일이 지금 눈치 보고 있고요. 프랑스 애들도 눈치 보면서 어쨌든 끌려 들어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방어선이 남중국해로 확장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기 위한 수단이 인도퍼시픽 전략이죠. 이게 여기 이제 윤석열 얘기한 게 다 나옵니다. 이 작년 3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 지침 대외 정책 목표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가치 동맹 얘기도 했고요. 글로벌 리더십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패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게 작년 11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서는 중국과 북에 대한 위협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거고 올해 2월에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견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게 기본 목표입니다. 이걸 위한 액션 플랜, 행동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한미일 삼각협력입니다. 호주는 정규군이 6만 명밖에 안 돼요. 6만 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군사력은 약해요. 미국의 대북 적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 면에서 질과 양을 갖춘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든 미국이 통제하에 둬야 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일 간의 관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을 당면의 핵심 목표로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기한 거죠. 그래서 한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묶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동의하는 정권을 세운 것.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출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냉전 시기와 같은 반제 진영과의 정치 경제 체제 대결을 해서 분리 전략을 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신냉전 전략은 미국의 일극 패권이 아닌 양극화 전략입니다. 양극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냉전 시기가 몇 년 갔습니까? 냉전 시기가 1945년부터 약 한 45년간 갔습니다. 46년 갔죠. 91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면서 그동안에 미국이 부족한 제조 능력을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맞짱을 떠보겠다. 이런 게 현재 양극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양극화 전략을 완성한 게 바로 이 나토 정상회담입니다. 6월 말에.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을 적대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 중국에 대해서는 구조적 도전 세력, 북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적대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반북중로를 공식화한 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전략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중심 글로벌 신냉전 동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태평양 동맹, 여기에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가 초대돼 가지고 태평양 동맹까지 끌어당겼죠. 그래서 나토와 태평양 동맹이 연결돼서 반북중로 군사 동맹, 작년 12월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북중로 정치동맹, 작년 10월에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북중로 경제동맹,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정치, 군사, 경제 동맹체계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전쟁 구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아베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아베의 얘기를 끌어내겠어요? 아베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좀 잠깐 먹겠습니다. 아베가 통일교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베가 통일교 때문에 죽었으면 통일교가 거의 뭐 해체될 위기. 정치 사건은 정치로 봐야죠. 케네디가 죽었는데 뭐 오스왈드 개인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시에 소련과 평화공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복합체들이 죽였다라는 게 정설이죠. 결국은 아베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파쇼입니다. 파쇼. 군국주의의 선조를 갖고 있고 집안에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열등하게 바라보면서 한국을 우월하게 자기들 입장을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한국을 깔아뭉개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왼수 같은 자인데요. 이게 일본 우익입니다. 일본 우익 국가주의자입니다. 일본 우익 국가주의자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베가 사망했을 때 크렘린궁 러시아에서는 어떤 조전을 보냈냐 하면 그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온 아베에게 애도를 표한다, 이런 얘기고요. 아베가 젤린스키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이었어요. 젤린스키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나지 않았다, 젤린스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나와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아베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고요.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시진핑 주석이 개인 조전을 보냈습니다. 개인 조전을 보냈는데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중일 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한 합의를 했고, 특별한 합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한 합의를 했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아베한테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개인 조전을 보냈습니다. 이게 한국 시민에 다 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미국 애들은 지금 대중로 적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아베 같은 인물은 일본 정치의 상징이고 일본 정치의 거물입니다. 상황이죠, 상황. 자기 밑에 부하 의원들만 100명이 넘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에요. 아베 파벌의 대장이죠.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 미국하고도 사이좋고 중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로 적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주 대로에 백주 대낮에 총을 쏴서 죽였어요. 엄청난 경고의 의미가 있죠. 엄청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얘기만이 아니고요, 여러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로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로는 이번에 6천자에 달하는 거대한 공동성명을 2월 4일 날 발표하면서 미국과 나토의 동진 중단, 미국이 세계 지역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 색깔연맹을 반대한다, 군사블록화에 반대한다. 특이한 게 바로 이번에 폭로가 되는 세균전 프로그램, 미국의 세균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세균전은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물武 금지 협약에 의해서 어떤 나라도 자기들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두 중로의 정상이 미국이 세균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요, 이거 엄청난 파장인 거죠.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동성명을 나온 거는. 그러면서 지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GSI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합니다. 저 글로벌 안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보아 포럼이라는 데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중국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진 포럼인데요. 여기서 주권 전쟁과 영토 보존, 내정 불가능성,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와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견지한다. 이게 글로벌 안보 구상입니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 뭡니까? 나의 안보를 위해서 상대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안보를 위해서 상대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 안보 불가분의 원칙인데요. 이게 사실은 1997년도 러시아와 나토가 기본협정이라는 걸 사인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원칙입니다. 나토가 동진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동진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인데 그걸 깨고 나토가 동진을 했던 거죠.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국가 간의 안보 구상으로 천명을 했고요. 이걸 북이 받았어요. 5월 말에 북의 부주상이 나와가지고 외무성 부상이 나와서 중국의 일방주의 반대 국제 구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이거를 대유라시아 동반자 체제라고 얘기했고요.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 장하노이는 주권국가 내정 간섭을 열망하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메르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의 성공은 새로운 비미적 국제안보 시스템, 비미적 국제안보 시스템의 창설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새로운 비미적 국제안보 시스템, 그게 뭐죠?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미국이 힘을 못 쓰는 유엔을 바꾸거나 새로운 유엔을 대체하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면 국제연맹이 있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3차 대전이 끝나면 새로운 국제안보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엔을 완전히 바꾸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구세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나 비나치스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주도의 일극세계를 무너뜨리고 다극세계를 형성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러시아의 레그늄 통신은 러시아, 조선, 중국이 유라시아 평화안보의 공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적 안보 체제 건설의 주춧돌이 러시아, 조선, 중국의 협력과 단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세계사에 이번에 7월달에 나온 겁니다. 세계사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진정한 주권국가만이 변화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 진정 혁명적이고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조화롭고 공정하고 공동체 중심적이며 안전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패권 질서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우크라이나 나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의 헤게모니를 끝내겠다라는 걸로 목표와 전략이 더 커졌습니다. 원래 이 목표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목표로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패권 질서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쪽으로 삼국이 합의를 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유명하죠. 지난달 중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1시간 20분가량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지정학적 대변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낡은 세계 질서는 끝났다. 일극 질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식민지적 방식도 실패했다. 낡은 세계 질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유는 정치적 주권을 상실했다.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은 자초한 것이다. 서방의 정치 엘리트 교체가 임박했다. 이 얘기를 푸틴이 하자마자 불과 한 20여일 사이에 세 개 나라 서방의 세 개 나라 총리나 대통령이 사임한 거죠. 모리스 존슨, 드라기, 에스토니아 그 여자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중이 프랑스 혁명 당시처럼 각성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길거리에 길로틴을 설치해서 프랑스 혁명 때 길로틴이 뭡니까? 단두대잖아요. 단두대에서 귀족들 목을 잘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중이 분노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당시처럼 각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은 진정한 주권국가의 평등한 대외관계를 추구한다. 약하고 의존적인 국가들만이 규범과 적을 찾고 혐오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세상의 모든 국가는 둘 중에 하나다. 주권국가 아니면 식민지일 뿐이다. 한국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절대다수 국가들이 겪는 굶주림과 고난은 서구의 소위 달러, 유럽 민주주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달러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달러 빚을 안 갚아도 유라시아의 경제 질서에 들어오면 그 나라 신용평가 등급에 하등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식량 부족을 호소하는 아프리카 중동에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 자립경제에 기초한 자립적 경제발전 전략을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표현이죠. 네? 자립경제에 기초한 자립적 경제발전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러시아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러시아가. 네. 그리고 북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일극세기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지배주의를 종식하고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기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세계 질서, 이거는 푸틴이 얘기한 건데요. 인류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오늘 이미 새롭게 수립되었다. 강력한 주권 국가들에게 적극 추진될 것이다. 배는 항구를 떠났다. 과거로 돌아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거 전문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이순교 선생이 아직 다 안 끝낸 것 같아요. 자, 이게 브릭스, 다음 달 지난달 그 이후에 진행됐던 6월 말에 나왔던 브릭스입니다. 세계 인구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3억. 1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18개 나라가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제재는 부메랑이지 악날의 검이고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 100년 만에 맞닥뜨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결 협력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게 이번에 여기서 이제 이 브릭스 플러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브릭스 나라에 13개 나라들이 초청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 나라가 추가 신청을 했고요. 이번 7월 중순에 이 세 나라가 모였습니다. 여기 어디죠? 이란, 하메네이죠. 이 사람은 튀르키예. 그렇죠. 키가 커요. 이 생북이 중동 다극화 질서의 삼축인데요. 120년 만에 귀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중동 질서의 삼축은 오스만 투르크와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와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중동 질서를 좌지우지했었는데요. 똑같이 120년 만에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가 다시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참 돌고 도는 거죠. 세계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란이 52조 가스 유전 개발 서명을 했고요. 러시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합니다. 시리아 정부의 통제권을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국 형식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좋든 나쁘든 제국이 약탈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떠나라. 라고 유명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외정책 잡지는 중동은 러시아 편에 서서 다극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번에 칼럼을 실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전쟁이 이렇게 이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바뀌고 있다면 경제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달러를 배제하고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들여오지 않는 것을 기본 방안으로 했는데 이게 거꾸로 유럽과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런 양상인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고 지난 6월 말에 하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게 통용이 되면 러시아 지금 100달러대인데요. 지금 원유가 러시아산 원유를 40에서 60달러를 묻겠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을. 그 원유 가격이 러시아가 원유 가격이 40달러에서 60달러 돼야지만이 들여오고 그렇게 안고 그 이상 팔겠다면 사지 마라라고 하는 러시아 제재의 한 요구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걸 러시아가 팔까요? 러시아가 안 팔지 당연히. 한도 안 팔아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유 가격이 200달러, 300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도 리터당 2,000원 하던 석유값이 리터당 5,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유럽이 뭐 저렇게 유럽이 가스의 40%, 원유의 25%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이게 거꾸로 안 사는 바람에 중국과 인도가 이거를 싼 값에 대량으로 샀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른 값이죠. 작년 대비에 오른 값이에요. 싼 값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2월부터 5월까지의 무역 흑자가 1,103억, 역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가 러시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사놓으셔야 된다? 그렇지. 루블화를 사놔야 됩니다. 네? 루블화를 사놓으시면 무조건 돈 됩니다. 이거. 네?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로존은 지금 물가가 저렇게 올랐잖아요. 영국이 9.4% 물가 인상을 하게 되고요. 독일이 유니퍼라고 하는 에너지 대기업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스를 못 들여오니까. 특히 독일의 공장 시설은요. 우랄산 석유에 딱 특화가 있습니다. 우랄산 석유가 기후위기에 적합하게 해서 이 양질의 정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 애들이 우랄산 석유를 안 사고 사우디나 뭐 베네수엘라 걸 사오면은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은 것처럼 공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멍청하게 독일 집권층 애들은 사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대주의에 찌들리니까
지들 경제 망가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예요. 안 사.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는, 그걸 또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을 드디어 30% 잠갔다가, 열흘간 잠갔다가 30%만 공급했다가 어젠가 오늘부터 20%만 공급해. 예?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일대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테러 지원 국가.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게 되면요, 이 수출이 거래를 잘 못해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거든요, 미국한테.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가지고 그 거래한 국가도 그 제재 대상이 돼. 그러니까 테러 지원 국가를 지정하려게 되면 유럽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게, 만약 이대로 가면 유럽과 일본은 2년 이내에 몰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겨울을 두 번 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부터 지금 스웨터 많이 사 입어라, 뜨거운 물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지금 유럽에서 곳곳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2년 이내에 중러 관계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4년이고요. 2024년이면 뭐가 있죠? 바이든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올 겨울에 3,300파운드,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가스비가 400만 원 된다, 400만 원. 네? 가스비를 4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백만 원의 가난으로 좀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인도가 석탄을 수입하는데 위안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중심의 반패권 국가들이 달러 사용을 폐기하고 자국 통화나 물물 교환, 또 위엔이나 루블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결국은 달러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양상이 되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달러 패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달러 채채는 1년 내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 양적 축소, 각국의 달러 보유 축소로 인해서 증시와 채권의 파생상품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파생상품이 꺼지면요, 저거는 뭐 거의 한 2,00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거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 현재도 전 세계 부채는 약 277조 달러, 280조 달러에 이르는데요. 30경 정도, 30경. 근데 1,500조에서 2,000조가 파생상품입니다. 그 10배 이상 많죠. 한 7, 8배 되나? 7, 8배 되죠. 반면에 이런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위기를 분출하는 민중분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트럭 운전사 파업이고, 저거는 프랑스 노동절 파업이고, 이거는 이번에 스리랑카 대통령궁 쳐들어간 거고요. 이거 네덜란드 농부들이 저렇게 난리쳤습니다. 정부가 농부의 미래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가 네덜란드가 아까 말한 대로 기후위기의 시범 국가예요. 기후위기 대책의 시범 국가가 되는 바람에 네덜란드 농업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한 몰고, 내가 그 사진을 참 사서 올리려고 했는데, 트랙터 몰고 들어가서 어디 갔냐면 네덜란드 공군기지를 쳐들어갔어요. 네덜란드 공군기지를 농민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네덜란드 공군기를 트랙터에 묶어놨고 끌고 나왔어요. 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트랙터가 질소 배출 감소, 가축 사육 감소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국이 이제 이번 며칠 전 MBC에서 나온 거죠. 영국이 철도 노조가 30만 최대 기업 파업에 들어갔고요. 의료, 교사, 간호사 노조도 동참을 했고요. 이건 벨기에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할 때 대규모 시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토 없어져라. 이게 결국은 대중들의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정치의식으로 퍼지는 거죠. 나토 없어져라. 우크라 무기급에 돈 쓰지 마라. 시민들 임금을 인상하라. 불가리아 의회가 페트코프 총리 내각이 불신임에 통과됐습니다. 독일 집권 3인당이 주위의 선거에서 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총선 여당 과반 실패했습니다. 얘들이 집권당에 다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내각 자체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만났던 애들 다 잘렸어요. 저기 영국, 저기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여기가 스리랑카입니다. 다 잘려서 이준석이도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을 젤렌스키를 꼭 만나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3대 위기에 빠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0.75 올해 이번 달 말에 또 0.75 되죠. 그래서 미국과 한미 간의 금리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역전이 일순간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외자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과 미러 분리 강화되고 올해 이게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심각한, 지금 금리 인상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300만 원 이하 대출이 7% 시장이 이미 돼 있죠. 지금 저기 올라가면 10%씩 됩니다. 10%씩 대출이자가 시장 금리가 10%씩 되면 10억씩 대출받은 사람들은 연간 1억씩 이자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포위기가 신장민 문제가 공포가 되는데요. 결국은 경제위기 4대 요인은 과도한 양적 완화, 대중대러 경제분리 정책, 공급망이 파괴되죠. 사실은 공급망이 파괴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 요인도 하나 있지만 공급망이 파괴돼서 안정적으로 물건이 해외로부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그 식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느냐? 물가 안 떨어집니다. 공급망 자체가 불안하니까. 물자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금리는 오르는데 또 물가도 오르는 아주 기가 막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유 가격 상한제가 많이 통과되면 이건 또 더욱 심각한 문제죠. 결국은 공급망의 파괴, 급진적 금리 인상, 양적 축소, 증시 폭락, 물가 인상, 국제결제 달러 사용 축소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한 2, 3년 내에 붕괴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사 패권, 경제 패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라시아 경제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로협력에 상한선이 없다라고 브릭스가 신세계 질서의 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독자금융 결제망이 구축됩니다. 달러를 배제한 독자금융 결제망이 SPFS가 새롭게 다듬어져 가지고 브릭스 통화 기반의 새로운 기축통화를 준비해서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 2023년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올 전망이고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질서의 핵심 윤활유가 될 겁니다. 새로운 기축통화. 그 다음에 금자원 본위제가 루브라가 됩니다. 루브라가 금자원 본위제.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화 시켜서 그거를 금자원 본위에 기초한 루브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사셔야 된다고? 금을 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금을. 무조건. 예?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위로 간다는데 금을 사놓으면 무조건 근본이 오르겠죠. 르블을 지금은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중에서. 위안을 사놓던지. 사놓으시면 다 주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브릭스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신세계 질서의 기초가 되고 중도 중심의 브릭스 플러스와 러시아가 신 G8을 제안했습니다. 신 G8. G8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브라질,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제분들을 유학을 보낼 때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내지 마시고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보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G8이요. 이 8개 나라의 GDP만 합쳐도요. 현재의 G7의 24%가 GDP가 더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그 자체만 갖고도. 이 나라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 나라들이 앞으로 중심적인 남남협력의 기반이 되고 다극화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다극화의 토대. 한반도도 여기 끼어야 되는데요. 한반도는 통일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번에 개통된 소위 인터내셔널 노사우스 트랜스포트 코리더, 국제 북남 운송로입니다. 7,200km에 달하는 저쪽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이란을 거쳐서 테란을 거쳐서 뭄바이까지 이어지는 이 대형 남북 회랑이 개통이 되면서 복합로입니다. 철도, 그다음에 수송, 물로 가는 거, 철도로 가는 거, 도로로 가는 거, 이게 다 복합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발트해를 거쳐서 이쪽 지중해로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뭄바이까지 갔어요. 이렇게 삥 유럽을 외둘러서 가면 45일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딱 내려가면 불과 20여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 싸졌어요. 비용 절반 이하.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을 배제하는 겁니다. 예?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인도가 그 사이에 쫙 그 10여 개국이 가인돼 있어. 10여 개국이.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그 인도가 중심이 되고요. 그 사이에 10여 개국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가로로 연결되는 이 선들 있죠?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스탄불에서 비엔나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 이게 1대1 라인하고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가 엄청난 가로 세로 축이 기존의 서방을 제끼고 독자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